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우크라이나 대 아이슬란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4-3-3 기반으로 공격 전환 속도가 빠르고 하프스페이스 활용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카바예프는 측면 돌파와 컷백 타이밍이 정교해 상대 수비 간격을 흔드는 데 능하다. 주브코프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짧은 전환 패스로 공격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든다. 미하일렌코는 하프스페이스 침투 타이밍이 완벽해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좌측 하프스페이스가 열리는 순간을 정확히 공략하며 컷백 상황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여준다. 중원 압박 후 볼을 탈취하면 빠르게 측면으로 전환해 수비를 끌어내는 공격 패턴이 자주 나온다. 후방 빌드업도 안정적이라 공격 전환 속도가 매끄럽고 템포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홈에서는 전반부터 라인을 높게 유지하며 점유율을 기반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흐름을 만든다. 아이슬란드는 4-3-3을 유지하나 좌측 윙백의 복귀가 늦어 공간 노출이 잦다. 구두욘세는 피지컬은 강하지만 전방 연계가 단조로워 공격 루트가 단순하다. 하랄소는 중원에서 볼 배급을 담당하지만 템포가 일정하지 않아 공격 리듬이 자주 끊긴다. 구드문드소는 활동량은 많지만 전환 속도가 늦어 수비 가담 시 간격이 벌어진다. 좌측 하프스페이스 커버 속도가 느려 상대의 침투를 허용하기 쉬운 구조다. 라인이 높지 않아 전진 압박을 시도하면 뒷공간이 쉽게 열리는 단점도 있다. 세컨드볼 대응이 늦어 중원에서 점유를 허용하면 수비 블록이 쉽게 무너진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커지며 수비 전환 속도의 격차가 더 크게 드러난다. 하프스페이스 활용 능력에서 우크라이나가 확실히 앞선다. 미하일렌코의 침투 타이밍과 주브코프의 전환 패스가 완성도 높은 공격 흐름을 만든다. 아이슬란드는 좌측 복귀 문제와 느린 수비 전환으로 구조적으로 불리하다. 후반으로 갈수록 간격이 벌어지며 우크라이나의 템포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체적으로 경기 주도권과 공격 완성도 모두 우크라이나가 한 수 위다. 두 번째 경기 세르비아 대 라트비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세르비아는 3-1-4-2에서 미트로비치와 테르지치가 전방 주도권을 쥔다. 미트로비치는 제공권과 세컨드볼 경합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며 전방 버팀목 역할을 한다. 테르지치는 하프스페이스 점유가 빠르고 상대 간격을 넓히는 움직임이 인상적이다. 루키치는 후방 빌드업에서 전진 패스를 연결하며 중원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끈다. 이 구조는 1차 전진 패스 후 템포를 끌어올려 박스 근처에서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된다. 테르지치가 전진할 때 윙백들이 동시에 오버래핑해 폭넓은 공격 구조를 만든다. 이 과정에서 라트비아의 수비 라인이 무너지고 미트로비치가 결정적인 찬스를 잡을 여지가 크다. 결국 경기 초반부터 공격 주도권을 잡으며 전술적으로 우위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라트비아는 5-3-1-1로 수비 블록을 촘촘히 유지하려 하지만 리커버리 속도가 느리다. 레그자와 이카우니에크스의 전방 압박이 이어지지만 라인이 함께 올라오지 않아 간격이 벌어진다. 바르슬라반스는 중원에서 수비 지원을 시도하지만 전환 타이밍이 느려 압박 강도가 약하다. 이 때문에 12선 사이 공간이 비고 테르지치의 전진 움직임에 쉽게 흔들린다. 세컨드볼 대응도 늦어 상대에게 점유를 넘기면 수비 블록이 무너질 위험이 커진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뚜렷해 전방 압박이 사라지고 라인이 더 깊어진다. 결국 세르비아의 점유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박스 근처 압박을 감당하기 어렵다. 전술적 구조 차이가 커 경기 주도권을 잡기 힘든 흐름이다. 세르비아는 전술 완성도와 세컨드볼 장악력 모두 라트비아보다 앞선다. 테르지치의 탈압박 돌파와 미트로비치의 제공권 조합은 라트비아 수비를 흔들 핵심 요소다. 라트비아는 간격 유지와 복귀 속도 문제가 겹쳐 중원 싸움에서 계속 밀릴 것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격차가 벌어지며 세르비아가 템포를 완전히 지배할 흐름이다. 공간 활용 압박 효율 공격 완성도 모두 세르비아 쪽으로 기운다. 세 번째 경기 알바니아 대 잉글랜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알바니아는 4-3-3에서 전방 압박 강도와 라인 간격, 유지 완성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브로야는 폭발적인 스타트와 침투 타이밍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방향 전환도 날카롭다. 아사니는 왼발 인프런트 가마차기로 직접 슈팅 각도를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다. 바이라미는 탈압박과 볼 운반을 겸하며 후방 빌드업과 전방 연결을 자연스럽게 이어준다.
중원 압박 타이밍이 정교한 편이라 세컨드볼 상황에서도 빠른 반응으로 흐름을 끊는다. 홈에서는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역습 전환에서도 루트가 명확하다. 라인 간격이 탄탄해 상대가 빌드업 실수를 하면 곧바로 공격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잉글랜드의 불안한 간격을 노리기에 최적의 전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잉글랜드는 4-4-2 기반이나 빌드업 구간에서 간격이 자주 벌어져 안정감이 떨어진다. 케인은 마무리와 포스트 플레이는 뛰어나지만 전방 탈압박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 사카는 활발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알바니아의 좌측 압박 라인에 고립될 여지가 있다. 갤러거는 활동량은 좋지만 압박을 받을 때 첫 터치가 길어져 전개가 끊기기도 한다. 탈압박 과정에서 간격이 벌어지면 중원 커버 타이밍이 엇나가 빌드업 루트가 완전히 막히는 경우가 많다. 수비진은 전방 압박이 무너지면 뒷공간 커버가 늦고 세컨드볼 대응에서도 조직력이 부족하다. 상대가 라인을 올리면 수비형 미드필더가 고립되며 압박에 취약한 구조가 된다. 전방부터 후반까지 전술적 응집력이 떨어져 알바니아의 압박을 견디기 어렵다. 알바니아는 전술적 응집력과 압박 타이밍에서 잉글랜드보다 한 수 위다. 브로야의 침투와 아사니의 왼발 루트는 잉글랜드의 불안정한 간격을 파고들기 좋다. 잉글랜드는 빌드업 불안과 압박 대응 문제로 흐름이 쉽게 끊길 위험이 크다. 특히 중원 간격이 흔들리는 순간 알바니아가 완전히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홈 분위기까지 감안하면 전체적인 흐름이 알바니아에게 유리하게 흘러간다. 네 번째 경기 아제르바이잔 대 프랑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프랑스는 4-2-3-1에서 튀랑과 셰르키를 중심으로 전환 속도와 공격 완성도를 높인다. 튀랑은 전방에서 압박을 유도하고 공간이 생기면 폭발적인 침투로 수비를 흔든다. 셰르키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잡으면 빠른 방향 전환과 드리블로 라인을 무너뜨린다. 라비오는 전개 허브 역할을 맡아 빌드업 템포를 조율하며 세컨드볼 회수에도 적극적이다. 셰르키가 압박을 뚫고 전진하면 라비오가 2차 볼을 잡아 공격 루트를 열어주는 패턴이 핵심이다. 수비에서는 콘데, 테오 조합을 중심으로 높은 라인을 유지하며 역습 루트를 조기에 차단한다. 전환 템포가 느린 아제르바이잔 상대로는 빌드업을 끌어내며 공격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 개인기와 전술 완성도 모두에서 상대를 압도해 초반부터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아제르바이잔은 4-4-2나 엠넬리가 압박 강한 팀을 상대로 버티는 힘이 부족하다. 누리에프의 측면 돌파는 과감하지만 크로스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연결이 자주 끊긴다. 마흐무도프는 중원 조율을 맡지만 압박이 강하면 볼 처리가 흔들리는 장면이 많다. 세컨드볼 대응도 느려 중원에서 볼을 쉽게 내주며 전환 때 실수가 잦다. 수비 라인은 간격 유지가 되지 않아 하프 스페이스가 자주 열리는 구조다. 전환 과정에서 위치가 늦어지며 수비 밸런스가 쉽게 무너진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떨어져 라인 전체가 더 내려앉는 경향이 크다. 전술적 완성도가 낮아 프랑스의 고속 전개를 막아내기 어렵다. 전술 밸런스와 중원 장악력에서 프랑스가 압도적인 우위다. 셰르키의 전진성과 라비오의 조율력이 결합되면 아제르바이잔의 수비 간격은 버티기 어렵다. 전환 템포 차이가 경기 흐름 전체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아제르바이잔은 체력적으로 후반에 더 흔들리고 간격이 크게 벌어질 것이다. 전반부터 후반까지 흐름은 프랑스 중심으로 고착될 전망이다. 다섯 번째 경기 이탈리아 대 노르웨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이탈리아는 3-5-1 구조로 라인을 촘촘히 구성하며 중원 템포 조율이 뛰어나다. 라스파도리는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빠른 방향 전환과 날카로운 슈팅 감각으로 위협을 만든다. 토날리는 중원 중심에서 볼을 배급하고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경기 흐름을 바꾼다. 레테기는 문전에서의 위치 선정과 세컨드볼 반응 속도가 뛰어나 공격 완성도에 기여한다. 토날리의 전진 패스와 라스파도리의 침투가 맞물리면 반대 측면 공간까지 자연스럽게 열린다. 후방 빌드업은 안정적이며 전환 과정도 매끄러워 템포가 끊기지 않는다. 이탈리아는 상대 수비 정렬 전에 빠르게 템포를 끌어올리며 결정적 기회를 만든다. 특히 토날리 라스파도리 조합은 경기 전체의 리듬을 주도하는 핵심 요소다. 노르웨이는 4-3-3 기반으로 홀란드를 중심으로 단순한 공격 루트를 가져간다. 그러나 측면 전환 속도가 느려 상대 수비가 재정비할 시간을 허용한다. 웨데가르드는 중앙에서 흐름을 잡지만 주변 지원이 늦어 연계가 매끄럽지 않다. 슈엘데루프는 돌파를 시도하지만 공간을 만들어주는 움직임이 부족하다. 공격이 정체되면 홀란드가 고립되며 세컨드볼 회수도 원활하지 않다. 수비 라인은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늦어 압박 타이밍이 엇나가 뒷공간 노출이 잦다. 전개 템포가 느려 이탈리아의 빠른 템포 전환과 방향 전환에 대응하기 어렵다.
후반으로 갈수록 간격 유지와 압박 강도가 모두 떨어진다. 이탈리아는 템포 조절과 간격 유지를 통해 경기 흐름을 완전히 주도할 것이다. 노르웨이는 템포 전환과 공격 다양성 부족이 뚜렷해 이탈리아의 구조를 흔들기 어렵다. 토날리와 라스파도리가 만들어내는 템포 상승은 노르웨이 수비를 지속적으로 압박한다. 후반에는 체력 차이까지 드러나 점유율 싸움에서 차이가 커질 것이다. 전체적인 경기 리듬은 이탈리아 쪽으로 기울 전망이다. 여섯 번째 경기 이스라엘 대 몰도바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3-4-3 기반에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린다. 간델만은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진 패스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아 상대 간격을 흔든다. 아바다는 폭발적인 속도와 컷신 패턴으로 풀백을 계속 흔들며 볼 운반 능력이 뛰어나다. 페레츠는 1차 압박 해제 후 빠르게 공을 전방으로 연결하며 템포를 유지한다. 수비는 3선 압축이 좋아 상대의 2선 침투를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홈에서는 라인 전환이 빠르고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적극적으로 우위를 점한다. 간델만의 전진 패스와 아바다의 돌파가 맞물리면 몰도바 수비 간격이 쉽게 흔들린다. 전반부터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경기 운영이 특징이다. 몰도바는 3-4-3 기반이나 미드필더 간격이 넓어 수비 커버가 느리고 불안하다. 하프 스페이스를 쉽게 내줘 상대에게 전진 패스를 허용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니콜라에스쿠는 제공권은 좋지만 연계 능력이 부족해 공격 흐름 유지가 어렵다. 포스톨라키는 빌드업에 참여하지만 패스 템포가 느려 압박을 받으면 실수가 잦다. 요니타는 활동량 대비 효율이 낮아 2선 연계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컨드볼 대응이 늦어 중원에서 계속 밀리는 장면이 반복된다. 이 때문에 전환 과정에서 실수가 나오며 템포가 끊기는 흐름이 많다. 전술적으로 간격 유지가 어려워 후반으로 갈수록 더 불안한 장면이 나온다. 이스라엘은 하프 스페이스 전개와 전방 압박에서 몰도바보다 한 단계 위다. 몰도바는 간격 문제와 전환 템포 부족으로 경기 내내 압박을 견디기 어렵다. 이스라엘은 간델만 아바다 조합으로 꾸준히 공간을 만들며 템포를 주도할 것이다. 후반에는 몰도바의 체력이 떨어져 간격 붕괴가 가속될 가능성이 높다. 전술 밸런스 압박 효율 전환 속도 모두 이스라엘이 우위다.